내 이름은 이지훈. 35살이고 약 3주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전혀 아니었다. 내 하루 일과는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원자시계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6시 30분에 일어나 저예산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 엑스트라처럼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심장이 자신의 삶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진한 커피를 내린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뒤적이며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를 듣는다. 그 재즈는 마치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색소폰 소리가 그 환상을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었다. 나는 중견 물류회사에서 물류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상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잘 도착하도록 신경 쓰는 일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다.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다. 파티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 눈이 흐릿해지는 그런 종류의 직업 말이다. 내 안에 고아나는 PR 업계에서 일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했다. 여기서 PR이란 그녀가 비싼 브런치 카페에서 정성껏 필터를 입힌 아보카도 토스트 사진을 올리고는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문자 그대로 브랜드를 만듭니다. 한 번에 라떼 한 잔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든 낯선 사람을 잠재적인 절친으로 생각하는 골든 리트리버 수준의 지능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확고한 감성 에이스테릭이 있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아마 내 차 할부금보다 비쌀 법한 옷차림,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시너지나 진정성 있는 소통 같은 단어를 쓰는 이상한 집착까지. 나는 그저 그녀의 직업이 실생활에 스며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우리 삶에는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는 경기도의 아늑한 아파트에 살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 은행 소유였지만 우리는 자산도 있고 모든 걸 갖춘 책임감 있는 어른인 척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겐 누리와 마루라는 고양이 2마리가 있었는데 장식용 쿠션만큼이나 쓸모없었지만 훨씬 더 비판적이었다. 이털 많은 무임승차자들은 햇볕 드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내가 고통받는 걸 보기 위해 선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스스로 먹이캔도 못 따는 생물에게 감정적으로 조종당하는 걸 즐기는 마조이스트인 모양이다. 그리고 신우진이 있었다. 아, 신우진. 내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자주 가는 야식집 메뉴를 외우고 있는 녀석.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하도 자주 드나들어 택배기사님은 아마 우리가 무슨 진보적인 폴리아모리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진이는 초대 없이 나타나 냉장고를 털고 필연적으로 먹통이 된 와이파이를 고쳐주고 소파에 너무 편하게 자리 잡아서 이 녀석이 다른데 월세를 내고는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 집을 유랑하며 사는 건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였다. 그는 재미있고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었고 알고 보니 필요 없을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 특정 대참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나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실 괜찮은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른의 삶이라는 암호를 어떻게든 풀어냈다고 믿었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미소 짓는 아내, 나를 웃게 만드는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밥그릇이 비었을 때 가끔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2마리의 고양이. 남자가 이 이상 뭘 더 바라겠는가. 아마도 나는 아내가 나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고 우리 결혼을 세금 혜택이 있는 편리한 동거 정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랐어야 했다. 하지만 hindsight is 2020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법이라지. 내 시력은 법적으로 맹인 수준이었던 모양이다. 하나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돌아올 때면 내가 사준 적 없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놀라운 인맥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느라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지지적인 남편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음식을 데우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회의, 클라이언트, 전략 세션에 대한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내 아내가 디자이너 애슬레저 룩으로 포장된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이기적인 배신의 토네이도가 아니라는 위험한 가정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진이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게임을 하러 놀러왔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하나는 야근을 하거나 그녀의 미스터리한 독서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이거다. 그녀는 2014년 이후로 책 한 권을 제대로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 나는 킨들 전자책 리더기를 사서 연예인 가십 블로그를 읽는데 2번 사용하고는 그걸 영광스러운 컵받침으로 만든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매주 목요일 저녁, 때로는 토요일에도 만나는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었다. 계산이 맞지 않았지만 나는 계산기를 꺼내기에는 너무나 믿음직한 바보였다. 현실에 의해 비유적으로 얼굴을 한데 맞은 사람의 수정처럼 맑은 시야로 돌이켜보면 내가 놓쳤던 모든 신호가 보인다. 우진이 옆에서 하나의 웃음소리가 달랐던 것, 더 가볍고 더 진심 어리고 마치 내 존재를 견디는 대신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던 모습. 내가 끼지 못했던 둘만의 농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소한 집안일을 굳이 우진이에게 도와달라고 자원했던 방식. 아, 지훈 씨는 일 때문에 바쁘잖아. 그냥 우진이한테 수도꼭지 고쳐달라고 하자. 그래. 알고 보니 그는 수도꼭지 이상을 고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 나는 제때 공과금을 냈고 냉장고를 채워뒀고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버렸고 진심으로 괜찮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나는 결혼 생활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로에게 충실하고 노력하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가정의 완벽함. 적어도 나는 뱃속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 때마다 그렇게 되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부르는 그 느낌을 나는 편집증이라 부르며 부정과 합리화로 억눌렀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가 장엄하게 틀렸다는 것에는 아름다운 점이 있다. 결국 진실은 더 이상 문을 정중하게 두드리지 않는다. 그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당신의 소파에 불을 지르고 잿더미 속에 서서 몇 달 동안 울려대던 모든 화재 경보기를 어떻게 놓쳤는지 의아해하게 만든다. 10월의 부산은 축축한 양말처럼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춥고 흐리고 당신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막연히 우울한 그런 곳. 나는 물류 콘퍼런스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상상하는 그대로 흥미진진했다. 주름진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가득한 호텔 연회장에서 판지 질감의 슬픈 크루아상과 눅눅한 커피를 마시며 공급망 최적화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나는 이메일로도 충분했을 8시간짜리 파워포인트 발표를 견뎌냈고 이름을 바로 잊어버릴 사람들과 악수했으며 작은 학군 하나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브랜드펜을 모았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다. 꿈을 이룬 거지, 자기야. 그들이 나를 묽게 한 호텔은 어딜 가나 똑같이 생긴 그런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 중 하나였다. 베이지색 벽, 누군가 캔버스에 재채기한 것처럼 보이는 추상 미술 작품, 그리고 공업용 세정제와 깨진 꿈이 뒤섞인 냄새가 나는 로비. 내 방은 14층이었고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다. 우주는 유머 감각이 있는 모양인데 좋은 유머 감각은 아니었다. 그래도 침대는 괜찮았다. 그건 인정해야겠다. 무료 조식을 보고 아직도 설레는 평범한 경기도 아저씨일 뿐인데도 당신을 고급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그 빳빳한 흰 시트. 겨우 오후 12시 30분이 되어서야 나는 불편한 컨퍼런스 룸 의자에서 몸을 떼고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몸은 피곤한데 뇌는 잠들지 않는 그런 종류의 피로감이었다. 모든 어색했던 스몰 토크 대화를 되감고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멋지게 들렸을 법한 말 한마디를 상기시켜 주었다. 저녁 일찍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냥 간단하게 컨퍼런스 지루했어.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였다. 그녀는 엄지척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어도 아니고 얼른 집에 왔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오늘 하루 힘들었겠다도 아니었다. 그냥 엄지척. 마치 내가 회의 알림을 보낸 직장 동료인 것처럼. 바로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녀가 일 때문에 바빴을 거라고. 아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거나 PR 관련 급한 불을 끄고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변명을 만들고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거리를 낙관적인 이야기로 메우는 것. 금메달감 정신 승리였다. 프로로 경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물살이 놀라울 정도로 세서 아주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호텔 샤워는 비록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몸을 씻는 것뿐이지만 항상 평소의 샤워에서 벗어난 휴가처럼 느껴진다. 나는 무료로 제공되는 목욕 가운을 입었다. 하룻밤에 27만 원을 내고 있다면 그들이 주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써야 마땅하니까. 그리고 잠시 휴대폰을 뒤적였다.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최근 게시물로 가득했다. 노트북 옆에 놓인 커피잔 사진과 함께 열일과 제국건설에 대한 캡션이 달려 있었다. 벌써 좋아요가 43개였다. 나도 하나 추가했다.
그게 지지적인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비록 우울한 호텔방에 홀로 앉아 왜 아내는 이모티콘 이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라도 말이다. 새벽 1시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엔 충분히 지루하지 않고 깨어있기엔 충분히 재미없는 심야 토크쇼를 보고 있었다. 반쯤 의식이 있는 안개 속에서 그저 존재하는 그런 혼수 상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35살 남자가 느끼기엔 우스꽝스러운 향수병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침대가 그리웠다. 새벽 3시에 내 얼굴 위를 걸어다니며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고양이들이 그리웠다. 젠장, 한밤중에 내 다리에 닿는 하나의 차가운 발조차 그리웠다. 평소에는 불평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는 환영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헌신적이고 약간은 한심한 남편이 할 법한 일을 했다. 그냥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잘 자라고 말하고 아마도 이모티콘이나 세 단어짜리 대답이 아닌 실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렸고 나는 그녀가 아마 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반쯤 잠들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할 거라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전화벨이 2번 울렸고 나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너무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 나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지켜야 할 평판이 있었으니까. 그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다. 형, 하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 거야. 우진이의 목소리는 위험 신호와 뻔뻔함으로 가득 찬 화물 열차처럼 나를 덮쳤다. 내 뇌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다 말 그대로 합선되었다. 우진이, 내 가장 친한 친구 우진이가 새벽 1시에 내 아내의 전화를 받는다고? 시내 건너편에 자기 아파트가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전화가 있는 바로 그 우진이가 새벽 1시에 하나의 전화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잠깐.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야. 아마 그녀가 아까 그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 같이 어울리다가 그가 실수로 집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슬픈 콘퍼런스 크루아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성 환각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진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고 멀게 들렸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탈출하려는 듯이 뛰고 있었다. 투쟁, 도피 반응. 단지 나는 14층 호텔 침대에 누워 도망갈 곳도 없고 내가 절대적인 바보라는 점점 커지는 깨달음 외에는 싸울 것도 없었다는 점만 빼면. 그리고 그때 나는 들었다. 그 웃음소리. 하나의 웃음소리. 배경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그냥 웃음소리도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할 때 듣곤 했던 그 진심 어리고 근심 없고 실제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였다. 내가 요리를 하려다 필연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울렸을 때 그녀가 짓던 그 웃음. 적어도 1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그 웃음. 그 웃음이 새벽 1시에 우진이 앞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가 부산에 혼자 앉아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동안의 말이다. 조각들이 마천루에서 떨어지는 피아노의 미묘한 우아함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갔다. 늦은 밤들, 독서 모임, 둘만의 농담. 우리 집에 끊임없이 드나들던 우진이, 하나의 새로운 향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거리를 두던 그녀의 모습, 엄지척 이모티콘, 그 모든 것, 내가 합리화하고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완벽하고 끔찍하고 수정처럼 맑게 이해되었다. 소리 지를 수도 있었다. 울 수도 있었다. 휴대폰을 방 건너편으로 던져 그 보기 흉한 추상 미술 작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전화기에 대고 설명을 요구하고 제발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기를 빌며 완전히 바보짓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정말로 차분해졌다. 초자연적으로 차분해졌다. 아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를 걱정시킬 만한 그런 종류의 차분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 평범한 호텔방의 팝콘 천장을 응시하며 유일하게 옳다고 느껴지는 말을 했다. 야, 그 여자 너 가져. 이제 내 문제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뒤따른 침묵은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울음도 공황도 극적인 폭발도 없었다. 그냥 호텔 침대에 누워 인생의 예기치 않은 반전에 대한 슬픈 보험 광고의 주인공처럼 천장을 바라보는 나뿐이었다. 휴대폰이 바로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우진이의 이름이 번쩍였다. 나는 그것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울리도록 내버려둔 다음 완전히 꺼버렸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나는 아기처럼 잤다. 몇 달 만에 최고의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군가 내 가슴을 찢고 심장을 깨진 유리와 후회로 가득 찬 음식물 처리기로 교체한 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알다시피 아내가 바람둥이 따라잡기라는 리얼리티 쇼에 오디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따라오는 표준적인 배신 후 감정 패키지 말이다. 하지만 대신 나는 괜찮았다. 사실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았다. 최근 기억 중 최고의 잠을 잔 것 같았다.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우연히 접했던 모든 로맨틱 코미디와 심리치료 팟캐스트에 따르면 나는 새벽 4시에 룸서비스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아델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흐느끼는 엉망진창인 상태여야 했으니까. 아침 햇살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 끔찍한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잠시 누워서 정비사처럼 내 감정 상태를 점검했다. 슬픔? 아니, 분노? 약간은 있었지만 들끓는 정도는 아니고 은근한 수준이었다.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 놀랍게도 없었다.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안도감과 배고픔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배고픔이었다. 어젯밤부터 꺼져 있던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37통, 우진이에게서 14통, 하나에게서 23통. 그리고 엄마도 전화했던데 누군가 이미 드라마의 연쇄 반응을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집에서 어떤 핵폭탄급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든 내가 카페인을 섭취하고 무책임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은 후에나 처리할 일이었다. 호텔 조식 뷔페가 사이렌의 노래처럼 나를 부르고 있었다. 선원들을 파멸로 이끄는 대신 최근에 바람맞은 물류 관리자를 가공육과 의심스러운 스크램블드 에그로 유혹하고 있었다는 점만 빼면 나는 어제 입었던 콘퍼런스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고약한 유머 감각을 가진 누군가가 쓴 그리스 비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낙관적인 바보처럼 짐을 쌌기 때문이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놀랍게도 평범했다. 상심의 흔적도 이마에 찍힌 주홍 글씨도 없었다. 그냥 면도를 해야 하고 아마도 더 좋은 아이크림에 투자해야 할 평범한 남자였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마치 싱글남으로서의 새로운 삶, 혹은 적어도 바람 부는 터널 속 카드집처럼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로서의 삶으로 하강하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는 노부부가 함께 있었는데 손을 잡고 서로를 향해 수십 년간 서로를 배신하지 않은 데서 오는 편안한 애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 명백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불이 들어오는 층수만 쳐다봤다. 조식 공간은 콘퍼런스 참석자들로 붐볐고 모두들 다양한 정도로 숙취에 시달리거나 직업적으로 비참해 보였다. 어제의 AI 통합을 통한 창고 효율성, 최적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발표에서 본 몇몇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스몰 토크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임무를 수행 중인 남자였고 그 임무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공공장소에서 내 감정을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나는 마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처럼 접시를 채웠다. 스크램블드 에그, 베이컨 추가.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면 당신은 모든 베이컨을 먹을 자격이 있으니까. 소시지, 해시브라운, 시럽에 흠뻑 적신 와플, 그리고 내 머리만 한 시나몬 롤까지. 부끄러움 제로, 탄수화물 최대. 이름표에 따르면 박순자라는 이름의 친절한 아주머니인 조식 담당 직원이 내 접시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총각, 어젯밤에 힘든 일 있었어? 그녀는 슬픈 비즈니스 여행객을 꽤 많이 봐왔다는 듯한 공감 어린 말투로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나는 페인트를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커피 한 잔을 들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아침 식사가 상황을 훨씬 낫게 해주고 있네요. 그 정신이야. 박순자 씨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마치 명예 할머니처럼 말했다. 뭐가 널 괴롭히든 베이컨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베이컨이 맛있긴 하지만 불륜을 고칠 수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가공 돼지고기 제품의 치유력에 대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그녀의 세계관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미소 짓고 감사 인사를 한 뒤 구석 테이블에 앉아 평화롭게 식사하며 내 결혼 생활에 불타는 폐허를 숙고했다. 베이컨은 호텔 음식치고는 꽤 괜찮았다. 바삭하고 너무 기름지지 않고 흐물흐물한 베이컨이 아침 식사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요리한 것 같았다. 나는 마치 한 입 한 입이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먹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다시 켰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나는 결국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어른이었으니까
비록 그 결과가 아내의 공황 상태 문자 메시지일지라도. 미안, 폰 배터리 나갔어. 그게 다였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그녀의 첫 수였다. 설명할 수 있어도 아니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미안해도 아니었다. 그냥 미안, 폰 배터리 나갔어. 마치 이것이 관계를 끝내는 배신이 아니라 사소한 불편함인 것처럼 소문자 이틀을 붙여서 그 뻔뻔함은 거의 인상적이었다. 거의. 나는 그 메시지를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가 입력하고 지우는 동안 세 개의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이 상황을 자신을 로맨틱, 재난 영화의 악당으로 보이지 않게 포장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맴돌았고 머릿속에서는 분노에 찬 장문의 글부터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망감을 전달할 단일 이모티콘 반응까지 약 17가지의 다른 답장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딱 들어맞았다. 내 뇌의 어떤 부분이, 아마도 호구가 되는 것을 멈출 허락을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 마침내 깨어나 말했다. 있잖아. 이걸로 재미 좀 보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타자를 쳤다. 괜찮아. 내 폰 장례식은 잘 치렀길 바라. 짧고 간단하고 내가 안다는 것을 알릴 만큼 충분히 비꼬면서도 그녀에게 탄약을 줄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다. 전송을 누르자마자 기분이 나아졌다.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게임의 첫 라운드에서 이긴 것처럼. 그녀의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제트 뭐? 그러고는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난 거 아는데 설명하게 해줘. 그러고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메시지는 계속해서 왔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절박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 베이컨을 먹으며 안전한 거리에서 기차 사고를 관찰하는 사람의 무심한 흥미로 그녀의 디지털 공황 상태를 지켜봤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샤덴프로이데는 갓 내린 뜨거운 상태였다. 그때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나타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녀가 이미 불을 지르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은 결혼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이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가능한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째째하게. 나는 아침 식사를 다 마쳤다. 시나몬 롤 하나를 더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었다. 감정적 트라우마가 10대 운동선수 같은 식욕을 준 모양이다. 그리고는 이상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사람들이 접시를 던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지저분한 이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통제된 철거의 마스터 클래스가 될 것이다. 하나가 흥분과 배신과 드라마를 원했다면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초토화 작전이라고 붙였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하고 전략적 삶의 재구성으로 바꿨다. 비록 악의에 차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문 용어를 높이 평가하는 물류 관리자였으니까 이 상심을 간식이 있는 전략 회의로 바꿀 시간이었다. 나는 목요일 오후에 부산에서 돌아왔는데 이는 자신의 전 인생이 정교한 농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평온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45분 동안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콘도에 대해 끈질기게 이야기한 것만 빼면 보통은 짜증이 났겠지만 솔직히 김진수 씨였나? 아무튼 그의 골프 코스와 리조트 편의 시설에 대한 장광설을 듣는 것이 내 엉망진창인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때로는 우주가 끔찍한 투자 조언을 하는 지루한 낯선 사람의 형태로 작은 자비를 베풀기도 한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출근 중이었는데 이는 완벽했다. 내 상황에 처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복수심과 많은 자유시간을 가진 아마추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것 말이다. 나는 완전한 수사 모드에 돌입했다. 만약 내게 심리 상담사가 있었다면 아마 걱정했을 법한 행동. 물론 이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는 상담사를 구해야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먼저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는. 그 자정의 전화가 형편없는 콘퍼런스 음식으로 인한 이상한 열병의 꿈이 아니었다는 차갑고 단단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침실에 여행 가방을 던져두고 바보 취급당했고 마을에 서커스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한 사람의 새로운 눈으로 우리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은 평소와 같은 무관심으로 나를 맞이했고 아마 내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내 다리에 몸을 비볐을 뿐이다.
누리는 식탁 위로 뛰어올라 다행히 비어있던 커피 머그잔을 넘어뜨렸다. 마루는 소파에서 그 비판적인 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마치 우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멍청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 실컷 놀려라. 나는 고양이에게 중얼거렸고 녀석은 하품으로 응수했다. 나는 가장 명백한 곳, 하나의 홈 오피스에서 시작했다. 그곳은 사실 우리 두 번째 침실의 한 구석에 불과했는데 그녀가 이케아에서 산 책상과 걸크러쉬와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문구로 뒤덮인 코르크보드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한 곳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거짓과 배신의 혼란스러운 난장판인 사람치고는 책상이 놀랍게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물건을 뒤지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새벽 1시에 우진이가 그녀의 전화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자 그 죄책감은 인류에 대한 나의 신뢰보다 더 빨리 증발했다. 그녀의 다이어리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분홍색 가죽 커버에 금박이 둘러진 5만 원짜리 비싼 정리도구.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엉망일 때조차도 마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 그녀의 색깔별로 구분된 일정을 훑어보았다. 초록색은 업무회의, 파란색은 개인 약속, 분홍색은 오, 저것 좀 봐. 독서 모임.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때로는 토요일에도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페이지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치 세기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 사건을 구축했다. 하지만 흥미로워진 것은 바로 여기부터였다. 나는 그녀의 독서 모임 일정을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대조했다. 하나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대중에게 소비시키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요일 독서 모임 밤들 중 몇몇 날에 그녀는 독서 모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독서 모임이 스포츠바나 영화관에서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한 사진은 그녀가 수제 맥주를 들고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이게 필요했어 라는 캡션과 함께 찍은 것이었고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이었고 배경에는 모닥불이 있었으며 우진이와 그의 소셜서클에서 어렴풋이 본 적 있는 다른 세 사람이 태그되어 있었다. 조각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직소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영수증으로 넘어갔다. 의심 많은 배우자의 모든 클리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하나는 세금 목적으로 영수증 폴더를 보관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일에는 이상할 정도로 꼼꼼했다. 아마 그녀의 인생에서 실제로 정리와 정직에 신경 썼던 유일한 영역일 것이다. 나는 월별로 그것들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오, 이런 나는 유죄 증거의 대박을 터뜨렸다. 시내의 그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르코스에서의 2인 저녁 식사. 내가 야근하던 수요일 밤에 10만 원. 그녀가 미러키에서 PR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말했던 토요일에 리버사이드 인에서의 호텔방 22만 원. 빅토리아 시크릿에서의 여러 번의 구매. 만약 내가 그녀가 사들인 란제리를 본 적이 있다면 흥분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마 6개월 동안 섹시한 서프라이즈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 그녀가 아주 특정한 보물 취향을 가진 용처럼 고급 속옷을 사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패션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개인적인 최고는 스포츠용품점에서 텐트와 캠핑용품에 총 46만 원을 쓴 영수증이었다. 하나는 캠핑을 싫어했다. 정말 싫어했다. 결혼 2년 차에 내가 그녀를 캠핑에 데려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연은 역겹고 벌레는 혐오 범죄야라며 짐을 싸고 가장 가까운 호텔을 찾으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정확히 4시간을 버텼다. 하지만 보아하니 우진이가 그의 가족 호숫가 별장으로 캠핑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자연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극복한 모양이다. 얼마나 편리한가. 정말 완벽하게 편리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 바닥에 앉아 영수증과 거짓말에 둘러싸여 웃기 시작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관계가 허튼 소리 위에 세워졌고 아내가 그 흔적을 서투르게 덮을 만큼 뻔뻔하다는 것을 막 발견한 사람의 광적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보관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불륜의 종이 흔적을 2024년 경비라고 표시된 깔끔한 작은 폴더에 보관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두꺼워서 토스트에 발라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다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했다. 우리 고양이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다. 그렇다 우리 고양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했다. 하나는 1년 전에 자신의 콘텐츠 제작 기술을 키우기 위한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이는 보아하니 누리와 마루의 사진을 그들의 관점에서 쓴 캡션과 함께 게시하는 것을 의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고양이들이 전혀 흥미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삶. 0명의 팔로워를 얻었다. 나는 게시물을 스크롤했고 거기에 있었다. 우리 애완동물들조차 배신에 가담했다는 사진 증거. 지난 한 달 동안의 두 게시물은 고양이들이 우진이의 아파트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캡션은 이랬다. 누리가 우진 삼촌의 총각 아파트 방문. 고양이 스타그램. 냥생. 모험시간 우진 삼촌. 우진 삼촌이라니. 마치 그가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마치 그가 우정의 흰개미처럼 내부에서부터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위치 태그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진이의 주소. 내가 2년 전에 그가 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의 소파를 3층까지 옮겨주었다. 좋은 친구처럼.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고급 치즈들로 가득 찬 현대백화점의 집들이 선물 바구니도 사주었다. 나는 말 그대로 내 아내가 그녀가 끝낼 의도도 없는 책을 읽는 대신 목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모든 인스타그램 게시물, 모든 영수증, 모든 의심스러운 달력 항목. 나는 내 노트북에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개인 문서로 바꿨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결국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적어도 약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는 척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나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였다. 언제 집에 와?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나를 둘러싼 증거의 폭발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 또 다른 독서 모임 항목이 펼쳐진 그녀의 다이어리. 내 노트북 화면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파트에 있는 내 고양이들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다. 이미 집에 왔어. 천천히 와. 그녀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창의적인 이야기와 아마도 약간의 눈물로 그 자정의 전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놔두자. 그러는 동안 나는 내 결혼 생활의 죽음에 대한 실화 팟캐스트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일찍 집에 온 것이다. 아마도 피해 통제에 대해 패닉에 빠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다이어리를 닫고 영수증을 다시 폴더에 집어넣고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마치 내가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남자가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내의 과외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문이 열렸다. 하나는 초조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럽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사는 어땠어? 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가짜 평범함을 동원해서 지루한 콘퍼런스 일이었지. 늘 똑같아. 당신 한 주는 어땠어?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고 아마도 총알을 피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 알잖아. 일 때문에 바빴지. 어젯밤의 독서 모임은 평소대로?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당신이 찾고 있지 않았다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좋았어. 정말 흥미로운 회고록을 읽고 있어. 멋지네. 나는 말했다. 무슨 내용인데? 그녀가 버벅거리는 걸 지켜보자. 그녀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걸 지켜보자. 자신을 찾기 위해 미국을 횡단하는 한 여자에 대한 거야. 아주 영감을 주지. 좋네. 나는 노트북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언제 한번 자세히 얘기해줘. 나는 그녀가 나를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아는지, 의심하는지, 그녀가 변호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냥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믿음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게임 시작이야 하나. 게임은 확실히 시작됐어. 그 후 며칠은 마치 모두가 대사를 잊어버렸지만 어색함을 즉흥 연기로 헤쳐나가기로 결심한 아주 형편없는 연극 무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어쨌든 하나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썼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과장된 방식으로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했다. 내가 커피를 내릴 때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뺨에 키스를 하거나 몇 달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과장된 관심으로 내 하루에 대해 묻는 일이 잦았다. 마치 누군가가 문제의 근원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속성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대담한 전략이었다. 일요일 아침, 그녀는 내 낡은 대학 티셔츠와 노인 펭귄처럼 어기적거리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털 양말을 신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마치 구원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홈드라마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귀엽고 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실제로 만들었다. 냉동 팬케이크를 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두 번째 단서였어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요리 능력은 샤키테리보드를 조립하고 그것을 식사 준비라고 부르는 것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내 앞에 약간 탄 팬케이크 접시를 밀어주면서 내 뺨에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이며 밝게 말했다. 팬케이크는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노력에 대한 점수는 줘야겠지. 그래. 나는 팬케이크를 그 어떤 요리 범죄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시럽에 담그며 대답했다. 나도. 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그리웠어. 그 말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솔직하게 나왔다. 내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가면이 약간 벗겨진 것이다. 하나는 웃었지만 그것은 당신이 농담을 하는 건지 모욕을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짓는 어색하고 불확실한 웃음이었다. 나는 따라 웃지 않았다. 그냥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팬케이크를 자르며 그녀가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미소가 가장자리에서 흔들렸다.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접시와 아마도 실제 커피보다 크림과 설탕이 더 많을 커피 한 잔을 들고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가 캐릭터의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걱정하는 아내 역할을 하는 여배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다른데? 나는 평소 지루한 업무 회의나 장모님과의 대화에서나 짓는 그런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달라. 말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난 항상 말이 없었어. 나는 지적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조용히 지냈다. 그러니 사실 나는 내 기존 캐릭터 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잠시 나를 살폈다. 아마 내가 그녀의 비밀을 알아챘는지 아니면 일 스트레스나 그녀가 핑계로 삼을 수 있는 다른 편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구는 것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냥 내 끔찍한 팬케이크를 먹고 평범한 일요일 아침처럼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마치 내 전 세계가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그날의 나머지는 하나가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나는 노트북의 증거라는 제목의 폴더에 그녀의 평판을 바람둥이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둔감한 남편 역할을 하는 이 기이한 대체 현실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녀는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리고 옛날처럼 소파에서 내 옆에 꼭 붙어 앉았다.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를 감동시키려는 의도로 구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그 비싼 향수. 그리고 일어나서 방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 연기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게 놔두는 것. 그러는 동안 나는 조용히 내 걸작인 결과물을 뒤에서 조립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기대어 긴장을 풀었고 아마도 자정의 전화 사건을 성공적으로 덮었다고 그녀의 모호한 폰 배터리가 나갔어 라는 변명이 그 어색함의 특정장을 닫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우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야, 괜찮냐? 연락이 없네. 절대적인 뻔뻔함. 이 녀석이 새벽 1시에 내 아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10년 된 우정과 내 결혼 생활의 파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태평하게 괜찮냐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 대담함. 나는 그 문자를 5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고 내 엄지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17가지 다른 답장이 내 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다 괜찮아. 임마. 일 때문에 바빴어 라고 보냈다. 짧고 평범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답장이었다. 그가 궁금해하게 놔두자. 내가 아는지 하나가 나에게 어떤 미화된 버전의 사건을 말했는지 그들의 작은 비밀이 아직 안전한지 걱정하게 놔두자. 심리전은 솔직히 어떤 분노의 찬 대결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하나는 침실에서 업무 가방을 풀고 있었고 나는 마치 끔찍한 인생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관찰하는 것처럼 문가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노트북, 다이어리, 반쯤 비어있는 물병, 그리고 새 것처럼 보이는 스카프를 꺼냈다. 디자이너 제품이고 비싸고 분명히 내가 사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고 콧노래로 어떤 팝송을 흥얼거렸다. 예쁘네. 나는 스카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아주 잠깐 긴장했다. 아, 지난주에 세일해서 샀어. 완전 득템했지. 거짓말. 나는 접힌 안쪽에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7만 원. 세일 스티커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카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스카프? 마치 그녀가 거짓말을 음절당 돈을 내고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려는 것처럼. 좋네. 나는 말했다. 세일 가치고는 비싸 보이는데. 가끔은 그냥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해야 하잖아. 알지? 그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고 나도 미소로 답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었다. 모든 단어가 잠재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대화 속에서 미소 짓는 것. 그녀가 스카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매치료 비유로 자신의 모든 불륜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분석해야 하는 상황. 솔직히 내가 만약 이 일을 겪고 나서 몇 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뢰 문제를 겪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그녀는 항상 죽은 듯이 잠들었다. 침실에서 마칭밴드가 연습해도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었다. 빈 페이지가 나를 마주 보았고 커서가 기대감에 차서 깜박이며 내가 곧 구성할 가장 정교하고 째째하고 만족스러운 계획의 첫 수를 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정확히 복수는 아닐 것이다. 복수는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 나를 악당처럼 보이게 할 성급하고 어리석은 일을 의미했다. 아니, 이것은 훨씬 더 정교한 것이 될 것이었다. 이것은 시적인 회계 처리, 즉 모든 행동에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응이 있고 결과가 마치 누군가 첫 번째 것을 넘어뜨리기를 기다리는 도미노처럼 줄지어 서 있는 세심한 저울 맞추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문서 제목을 피닉스 작전이라고 붙였다. 내가 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한 내 불타는 결혼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오른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의 불륜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면서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멋지게 들렸다. 나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을 글머리 기호로 정리했다. 우진이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다. 나와 같은 업계였지만 회사는 달랐다. 우리는 몇몇 거래에서 협력했고 고객 추천을 공유했으며 한때는 내가 그를 정말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도덕적 나침반이 부패한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용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불법적이거나 극적인 것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정보, 즉 공개 기록, 전문적인 인맥,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업계 지식에는 접근할 수 있었다. 우진이는 몇 달 동안 자신이 매입한 가평의 큰 별장에 대해 자랑해왔다. 그가 되팔거나 임대하거나 부동산 업자들이 자신의 장난감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그는 나에게 매물 정보를 보여주었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으며 심지어 우리 모두 주말에 그곳에 놀러 가야 한다고 농담까지 했다. 그래, 그 주말 여행 초대는 이제 전혀 다른 맥락을 갖게 되었다. 나는 군청부동산 등기부등본 웹사이트를 열었다. 모두 공개 정보였고 접근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우진이의 이름을 검색했다. 거기에 있었다. 6개월 전에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가평 별장.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래 세부 정보, 담보대출 정보, 재산세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류에 몇 가지 흥미로운 불일치가 있었다. 큰 것은 아니었다. 물류 및 법률 문서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과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었다. 만약 적절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된다면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생각은 없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거나 내 자신의 청렴성을 해칠 어떤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진이의 직업 생활에 있는 모든 느슨한 실오라기가 당겨지고 그가 대충 처리한 모든 구석이 검토되고 모든 작은 실수가 확대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었다. 하나가 흥분을 원했다면 드라마와 열정과 그녀가 이 불륜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든 원했다면 그녀는 여의도 불꽃축제를 불꽃놀이처럼 보이게 만들 결과의 불꽃쇼를 보게 될 것이었다. 나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은 다음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고 곧 닥칠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안에 아주 작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일부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는 우진이의 목소리, 배경에서 들리던 그녀의 웃음소리, 몇 달간의 거짓말을 기록한 영수증 더미를 떠올렸고 그 작은 부분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내일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할 것이다. 상호 지인들에게 무심하고 친근한 전화, 그냥 안부를 묻고 네트워킹을 하고 아마도 부동산 거래와 직업 윤리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언급할 것이다. 직접적인 것도 나에게 추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씨앗을 심고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게임 시작이야. 하나. 게임은 확실히 시작됐어. 월요일 아침은 운전면허 시험장 예약처럼 아무런 열애 없이 시작되었고 나는 결연한 표정과 작은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커피로 가득 찬 텀블러를 들고 출근했다. 사무실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생산성의 벌집이었다. 사람들이 칸막이 사이를 오가고 프린터는 그 주에 3번째로 걸리고 누군가는 공인된 사이코패스처럼 휴게실에서 생선을 데우고 있었다. 평범하고 지루하고 정확히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내 사생활이 행복한 결말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쓴 막장 드라마를 닮아가는 동안 내 사무실은 화려할 것 없는 그냥 책상과 부칭하는데 5분이 걸리는 컴퓨터,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른 하루의 회사 생활을 위해 도착하면서 서서히 삶의 의지가 고갈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영광스러운 상자에 불과했다. 내 책상에는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 결혼식 때 찍은 나와 하나의 사진. 우리 둘 다 결국 배신의 마스터 클래스가 될 것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내 새로운 현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강지연 대리가 10시쯤 내 사무실 문틀에 노크했다. 커피 2잔을 들고 그녀가 항상 짓는 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해야 할지 즐거워해야 할지 결정하고 있는 듯한 표정. 지연이는 우리 회사의 법무팀 대리였지만 그녀를 그냥 대리라고 부르는 것은 스위스 군용칼을 그냥 칼날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루고 변호사들과 연락하고 대부분의 중개인들보다 부동산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며 3층 떨어진 곳에서도 드라마 냄새를 맡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다.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거나 이직을 계획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네요. 그녀는 스스로 안으로 들어오며 내 책상에 커피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슬픈 샌드위치를 사는 대신 집에서 점심을 싸오신 걸 보니 살인 계획 쪽이겠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지연이는 허튼 소리를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잘라내는 재주가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녀가 필요했다. 그렇게 티가 나요? 지훈 과장님, 20분 동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계셨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셨어요. 화면은 로그인 페이지고요. 그러니 네, 꽤 티가 나요. 그녀는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녀를 동시에 가장 좋은 상대이자 가장 위험한 거짓말 상대로 만드는 그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가 가져다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바닐라 라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지연이는 모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가설적으로 말이죠. 나는 시작했다. 비록 아기의 찬 상태였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정할 만큼 신중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배우자가 말하자면 공동의 친구와 연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요? 아, 가설놀이군요. 재밌네요. 가설놀이 좋아해요. 지연이는 이제 분명히 흥미를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 공동의 친구가 우연히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업 결정을 내렸고 어쩌면 서류 작업에서 몇 가지 편법을 써서 더 면밀히 조사될 수 있다면요? 나는 말을 흐리며 그녀의 얼굴이 호기심에서 이해로 그리고 의심스럽게도 자랑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혹시 신우진 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미묘함은 지연이의 장점이 아니었고 솔직히 나는 그녀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어떻게? 지훈 과장님, 회사 행사에서 그가 하나 씨를 쳐다보는 눈빛을 봤어요. 게다가 그는 새벽 3시에 자동차 경보기처럼 미묘함이 없어요. 저는 과장님이 알아채기를 6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그녀는 방금 터트린 폭탄 발언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 뭘 할 건가요? 그리고 제발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냥 울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거면 실망할 거예요. 6개월. 그녀는
6개월 동안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주체성을 존중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바보처럼 돌아다니게 놔둔 것에 짜증을 내야 할지 몰랐다. 울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략을 짜고 있어요. 역시 내 사람이네요. 지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처럼 보이는 것을 열었다. 좋아요.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뭘 가지고 있죠?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의 자정전화, 영수증, 인스타그램 게시물, 우진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가평 별장 매입건까지. 지연이는 사건을 구축하는 검사처럼 집중해서 들었고, 가끔 메모를 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고, 마치 탄약을 정신적으로 목록화하는 것처럼 특정 세부 사항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다. 최종 목표가 뭐죠? 초토화 작전을 원하세요? 아니면 전략적 해체를 생각하고 계세요? 차이가 뭔데요? 초토화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단기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전략적 해체는 외과 수술 같아요. 체계적으로 조각들을 분해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무고한 당사자처럼 보이게 되죠.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과장님은 전략적 해체 쪽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요. 나는 우진이의 별장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 좀 보세요. 매입 날짜, 담보대출 서류. 그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LLC. 지연이는 몸을 기울여 내 화면의 문서들을 훑어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오, 신우진. 이 멍청하고 허술한 녀석. 이 유한책임회사 등기가 엉망이네요. 강원도에 등록해놨는데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어요. 이건 적어도 한 주, 어쩌면 두 주 모두 세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불법이에요? 멍청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정확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불법이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말하자면 익명으로 각 주 국세청에 몇 가지 불일치를 신고한다면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누군가가 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공공기록의 불규칙성을 발견한 걱정 많은 시민일 뿐이니까요. 정확해요. 과장님은 그냥 적절한 법규 준수를 믿는 철저한 전문가일 뿐이죠. 지연이는 이제 휴대폰에 메모를 입력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또 뭐가 있죠? 그의 직장 상황은요? 그때 나는 그 거래가 생각났다. 우리 둘 다 리버사이드 플라자 개발권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지만 같은 고객층이죠. 그는 몇 주 동안 자랑해온 그 주요 투자자를 확보했고요. 피터슨 그룹이요. 지연이의 눈이 빛났다. 오, 이거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피터슨 그룹은 사업 상대를 고르는데 극도로 까다롭거든요. 계약서에 윤리조항 전체가 있고 신원조회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작년에는 미납 주차 딱지가 몇 개 있다는 이유로 개발자를 퇴출시켰어요.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패턴이라고 간주했죠. 그녀는 이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가 이 일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가 약간 무서웠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 부동산 불규칙성을 그들의 주위에 환기시킨다면 그들은 투자를 재고할지도 모르죠. 내가 말을 마쳤다. 그들은 그 불규칙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전체를 재고할지도 몰라요. 지연이는 존경심 비슷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지훈 과장님, 이 교활한 물류 전문가 같으니 감명받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가설적인 시나리오에서 제 역할은 뭐죠? 나는 망설였다. 지연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잠재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일에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부탁할 수는 없어요. 아, 닥쳐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 씨는 지난 3번의 회사 행사에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실제 직업은 사무용 가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쓰는 것뿐이면서 자기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그 역겨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 거요. 그리고 신우진은 그녀는 역겹다는 소리를 냈다. 6개월 전에 제 스테이플러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스테이플러 절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스테이플러 때문에요? 정의 때문이에요. 스테이플러는 그냥 보너스죠. 지연이는 이제 완전히 업무 모드로 일어섰다. 우리가 할 일은 이래요. 과장님은 우진이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가진 모든 것을 저에게 전달하세요. 공개 기록만요.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것은 말고요. 제가 변호사의 눈으로 검토하고 제가 일상적인 업계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몇 가지 잠재적인 신고 불일치에 대해
해당 주 기관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전문적인 서한을 작성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추적되지는 않겠죠? 지훈 과장님, 저는 주말에 재미로 규정 준수 검토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제 직무 기술서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에서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식별하는 거요. 오히려 저는 좋은 기업 시민이 되는 거죠. 그녀는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다. 아, 그리고 피터슨 그룹에 대해서는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문제를 우연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식으로 언급할게요. 그냥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돌봐주는 거죠. 피터슨 그룹에 연락처가 있어요? 저는 어디에나 연락처가 있어요.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과장님. 언젠가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윙크했다. 이거 재밌겠네요. 그들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에게는 재밌을 거예요. 지연이가 떠난 후 나는 책상에 앉아 마치 나보다 이 일에 훨씬 더 자격 있는 공모자를 막 모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나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밤에 같이 저녁 먹을지 묻는 내용이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그 태국 음식점에서.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서사를 팔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의 일부는 그녀가 그 가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답장했다. 좋아. 저녁 7시. 그녀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그녀의 어설픈 괜찮은 아내 행세가 우리 결혼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덮기에 충분하다고 믿게 놔두자. 그러는 동안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아 일에 대한 스몰 토크를 나누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을 것이다. 금요일까지 우진이의 완벽한 작은 삶에 매우 흥미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몇몇 업계 연락처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한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친근한 안부 인사. 안녕하세요. 그 개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터슨 그룹이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실사에 정말 철저하죠. 그렇죠. 무심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의 나무로 자라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점심때까지 나는 이메일 5통을 보냈고 부동산 문서를 지연이에게 전달했으며 심지어 상사가 내가 왜 갑자기 그렇게 산만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도록 실제 업무도 좀 했다. 나는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부산에서의 그 전화 이후로 끓어오르던 분노와 배신감에 대한 생산적인 배출구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다. 지연이가 3시쯤 다시 내 사무실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참고로 우진이 서류에서 불일치를 3개 더 찾았어요. 뭔지 알고 싶으세요? 말해봐요. 그는 유한책임회사의 단독 구성원으로 자신을 기재했지만 담보대출 신청서에는 2번째 이름이 있어요. 임나영이라는 여자 이름이요. 이건 사기이거나 그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다른 비밀 투자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더 많은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임나영이라고요? 그건 그의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예요. 지연이의 미소는 정말 악랄했다. 오, 이거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월요일은 우진이와 하나에게 다른 어떤 지루한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이 아마도 총알을 성공적으로 피했다고. 자정의 전화 사건이 하나의 한심한 폰 배터리가 나갔어라는 변명과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나의 명백한 의지로 무마되었다고 생각하며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꽤 괜찮다고 느꼈을 것이다. 마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온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영리하고 나는 그저 물류 관리에 너무 몰두해서 아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한 남편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월요일이 곧 업보로 가득 찬 화물 열차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열차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전체를 붕괴시키기 위해 정확히 어디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아주 째째한 물류관리자가 운전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늘 마시던 커피를 마셨고 이메일로도 충분했을 창고 효율성에 대한 아침 회의를 견뎌냈고 주기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업데이트를 기다렸다. 지연이는 8시 30분에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원도 국세청에 서한 발송 완료. 경기도청 참조. 공식 회사 레터헤드 사용해서 더 합법적으로 보이게 했음. 뒤이어 악마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는데 적절하게 느껴졌다. 10시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는 최민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우진이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자 작년에 내가 몇몇 거래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괜찮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업계 행사에서 친하게 지내고 가끔 점심을 먹으며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금리에 대해 불평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 지훈 씨,
그는 태연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캐내려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톤으로 말했다. 혹시 신우진 씨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꽤 오래 친구로 지냈죠.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가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세금 불일치 문제라든가 그의 유한 책임회사 설립에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최민규 씨는 말을 멈췄다. 보세요. 저는 그와 리버사이드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연기가 있다면 제가 수많은 영이 붙은 수표를 건네기 전에 알아야 해요. 와, 그거 참 이상하네요. 나는 최고의 걱정하는 친구 에너지를 동원하며 말했다. 제 말은 우진이는 제가 아는 한 항상 꽤 견실했는데. 하지만 솔직히 민규 씨, 만약 법규 준수에 대한 우려를 듣고 계신다면 약속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특별히 비난하는 말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걱정하는 업계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 걱정스러운 조언이 우진이의 가장 큰 거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그냥 행복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민규 씨가 말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 일은 잠시 보류해야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든지요. 네트워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아마도 건강에 좋지는 않겠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만족감을 느꼈다. 지연이는 약 30초 후에 내 사무실 문가에 나타나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휴대폰을 치켜들었다. 우진이 클라이언트가 방금 리버사이드 딜에서 빠졌어요. 업계 가십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부동산 채팅방에 온통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빠르네요. 허술한 서류 작업과 잘못된 자신감 위에 사업을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거의 흥분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려요. 더 있어요. 피터슨 그룹에 있는 제 연락처에 우연히 몇 가지 우려사항을 언급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들이 우진이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 조회를 시작했어요.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표준 절차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그가 저지른 모든 실수, 그가 대충 처리한 모든 구석, 그가 잘못 작성한 모든 양식을 찾아낼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연이는 앉아서 다리를 꼬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제 예상으로는 그들이 투자를 철회하기까지 약 72시간 남았어요. 당신은 이 일에 무섭도록 효율적이네요. 알아요. 제 최고의 장점 중 하나죠.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 씨 회사에서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나는 주의를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요? 제가 우진이의 사업 거래를 깊이 파고들다가 그가 하나 씨네 PR 회사가 제작한 일부 마케셔널 자료에 컨설턴트로 등재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급여 명단에 없고 그가 클라이언트 전략 문서에 접근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연이는 악마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올려다봤다. 그건 최소한 이해상충 위반이고 어쩌면 기밀 유지 협약 위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들의 인사부에 그것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요? 기업 윤리와 적절한 공개 정책을 믿는 한 걱정 많은 시민이요. 그녀는 일어나서 치마를 매만졌다. 어쨌든 5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보통 제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틀어지는데 이건 좋네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실제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후폭풍을 기다렸다. 1시쯤 우진이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이상한 질문인데 내 가평 별장 문제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어떤 클라이언트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방금 나를 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나는 그 문자를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고 화면을 통해 거의 느껴지는 그의 공황 상태를 음미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걱정하고 있었다. 도미노가 이미 쓰러지고 있고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답장했다. 이상하네 임마. 전혀 몰라. 아마 그냥 클라이언트가 마음이 변했나 보지. 사람들은 큰 투자에 대해 불안해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뭐든 무심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은 칼을 비트는 것과 같았다. 아주 조금씩 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최민규 씨가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우려를 언급했는지 진심으로 몰랐다. 나는 그냥 최민규 씨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리켰고 그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놔두었다. 3시쯤 사무실의 소문 공장은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커피 머신 옆에서 2명의 동료가 신우진이 어떤 종류의 직업적 위기를 겪고 있는지, 여러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지, 조사와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속삭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이야기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었고 다시 이야기될 때마다 성장하고 변형되었다. 그리고 나는 초기 씨앗을 심고 인간 본성이 나머지를 처리하게 놔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는 4시쯤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심박수가 한 단계 올라갔다. 올 것이 왔다. 그녀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외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나는 답장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의 전 인생이 현재 슬로우 모션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지지적인 남편이었으니까. 그냥 인사과 관련 일이야.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좀 스트레스 받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거의 안쓰러웠다. 거의. 나는 그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고 그 덕분에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맥주 한 잔을 따를 시간이 있었다. 그럴 자격이 있었다. 누리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고 아마도 추가 음식을 바랐을 것이다. 나는 녀석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내 엄마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야옹하고 응답했고 나는 그것을 승인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하나는 6시 30분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마치 전쟁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화장은 번졌고 분명히 울었으며 머리카락은 평소의 완벽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현관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응시했다. 왔어. 나는 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들이 우진이를 조사하고 있어. 누군가 내가 기밀 클라이언트 파일을 그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인사부에 유출했어. 그들은 이게 이해상충이고 내가 고용계약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지훈 씨.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발령을 받았어. 나는 적절하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와, 그건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짓을 했지?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공황 상태 가장자리에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 우진이도 오늘 주요 클라이언트를 잃었어. 그의 부동산 투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마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 끔찍하네. 나는 동정적인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정말 우연이네. 그렇지?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다니. 그래. 그녀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며 천천히 말했다. 정말 우연이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순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우리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그들의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에 전혀 무관심했다. 당신이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내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눈을 비비며 마스카라를 더 번지게 했다. 샤워해야겠어. 배달 음식 시킬 수 있을까?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물론이지. 태국 음식 어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사라졌다. 나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샤워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완료. 그녀가 혼란에 빠졌어.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아름답네. 2단계는 내일 시작이야. 피터슨 그룹 미팅은 9시. 나는 태국 음식을 주문했다. 아기가 나를 배고프게 했기 때문에 스프링롤을 추가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우진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임마? 그래서 그가 알아챈 것이다. 꽤 오래 걸렸다. 나는 약 15가지의 다른 비꼬는 선택지를 고려한 후 간단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결정했다. 상담비가 비싸서. 그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오해 때문에 내 경력을 망치고 있는 거야. 오해? 그는 그것을 오해라고 부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새벽 1시에 내 아내의 전화를 받는 대신 그가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것처럼. 그 뻔뻔함은 거의 인상적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침묵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시끄러웠다. 하나는 20분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약간 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패배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거의 침묵 속에서 태국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접시에 있는 국수를 뒤적이며 가끔 비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재앙의 대본을 쓴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잊은 채 나 괜찮을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의 그녀를 바라봤다. 6년 동안 결혼했고 완전히 신뢰했으며 흥분과 인정. 그리고 내가 주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여자. 솔직히 나는 말했다.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은 해결책을 찾을 거야. 당신은 적응을 잘하잖아.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비열한 말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그리고 왠지 그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그 후 2주 동안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다. 단지 내가 조심스럽게 모든 볼트를 풀고 브레이크액을 제거한 사람이었다는 점만 빼면.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집에서 가장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의 대기 발령은 그녀의 회사의 법무팀이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를 샅샅이 뒤지는 전면적인 조사로 바뀌었다. 우진이는 피터슨 그룹 투자뿐만 아니라 갑자기 실사와 윤리적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우려하게 된 다른 3명의 클라이언트도 잃었다. 아마도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샤덴프로이데 같은 아름다움이었지만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정당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냥 생존을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기 시작했다. 식욕이 맹렬하게 돌아왔고 나는 실제 요리를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심지어 채소를 썰고 향신료를 계량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하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대부분 내가 만든 것을 깨작거리며 마치 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그것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식적인 예술 영화의 등장인물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당신 행복해 보여.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내가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집중력으로 닭 가슴살에 양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어조는 비난하는 투였다. 마치 내가 비참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든 개인적인 공격인 것처럼. 유튜브에서 정말 좋은 레시피를 찾았어. 나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완전히 피하며 쾌활하게 대답했다. 레몬이랑 마늘이랑 이 허브 믹스가 들어갔는데 정말 맛있을 거래. 좀 먹을래? 배 안 고파. 마음대로 해. 그럼 내가 더 먹지 뭐. 나는 요리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그녀가 내 등 뒤에서 노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양이들은 집안역학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녀 대신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종류의 시적인 정이었다. 항상 하나의 편애를 받던 마루조차도 이제는 내가 재택근무를 할 때 내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우진이의 직업적 붕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었다. 지연이는 멜로드라마 요약처럼 익히는 정기적인 문자로 나에게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다. 피터슨 그룹 공식 철수, 양립할 수 없는 사업 관행에 대한 성명 발표. 한 메시지가 말했다. 또 다른 메시지는 강원도 국세청. 그의 유한 책임회사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이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어 라고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작고 소문이 많았다. 그리고 신우진이 잠재적인 세금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주요 클라이언트를 잃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함께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섬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직업적 등가물이었다. 단지 그 섬이 그의 전 경력이었고 투표는 만장일치였다는 점만 빼면 나는 목요일 아침에 커피숍에서 윤상철 씨를 우연히 만났다. 상철 씨는 우진이와 몇몇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그는 줄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분명히 정보를 찾으려는 듯이 나에게로 곧장 다가왔다. 지훈 씨, 상철 씨는 마치 우리가 국가 기밀을 논의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신우진 씨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사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사기 같은 거요.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답장할 시간을 벌었다. 글쎄요, 상철 씨.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가 부동산 지분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금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요. 저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두 분은 절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즘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말했다. 그것은 세기의 절제된 표현이었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스케줄이 바빠서요.
아시잖아요. 상철 씨는 내가 듣지도 않은 행간을 읽으며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 후폭풍이 당신에게 닥치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죠. 저도 다음 주에 그와의 공동 벤처에서 빠질 거예요. 그 난장판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걸 감당할 수 없어요. 현명한 조치일 겁니다. 나는 동의했고 상철 씨는 떠나기 전에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마도 신우진의 절친조차 그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러 갔을 것이다. 소문 공장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는 존재하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맞춘 커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거의 기여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의 붕괴는 화요일 밤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실제로 읽고 있었다. 그냥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지난주 동안 그녀가 게스트 침실에서 자면서 내가 들었던 모든 뒤척임을 고려하면 아마도 잠을 못 잤을 것이다. 나 해고될 거야. 그녀는 문가에 서서 이전에 자신의 유령처럼 밋밋하게 말했다. 오늘 인사팀에서 전화 왔어. 기밀 유지 협약 위반으로 즉시 해고된대.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한 남자에 대한 스릴러였는데 왠지 모르게 적절하게 느껴졌다. 힘들겠네. 유감이야. 정말로? 당신 정말 유감이야. 지훈 씨? 그녀는 방으로 걸어 들어왔고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감스러워 보이지 않아. 괜찮아 보여.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당신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지 모르겠어. 하나. 나는 책을 닫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표시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건 그 결과고. 내가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어. 권한 없는 사람에게 기밀 정보를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높아졌다. 공황과 분노가 절박한 무언가로 뒤섞였다. 당신은 우진이와 내 사이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른답게 나랑 얘기하는 대신 우리 둘의 인생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어. 그 비난은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한 순간. 가식이 죽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살고 있던 코끼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내가 당신들 인생을 파괴했다고? 나는 일어섰고 차분했다. 몇 주 동안보다 더 차분했다. 하나, 나는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새벽 1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알게 됐어. 당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거야. 나는 그냥 그 은폐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마스카라가 검은 강물처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냥 일어난 일이야. 지훈 씨.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어. 당신은 항상 일하고 항상 정신이 팔려 있었고 우진이는 그냥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그는 들어줬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우리 결혼을 망가뜨릴 충분한 이유라고 결정했구나. 내 목소리가 더 딱딱하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일하는 것, 우리 대출금과 공과금을 내는 것, 안정적인 삶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어? 좋아, 나를 비난해. 하지만 이 일에서 당신의 몫을 인정해. 하나, 당신은 선택을 했어. 여러 번의 선택을.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몰래 돌아다닐 때마다,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때마다 그것들은 선택이었어.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내 안에 아주 작고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일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든 거짓말, 모든 영수증, 그녀가 독서 모임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늦은 밤을 기억했고 그 작은 부분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우진이도 직장을 잃었어. 그녀는 눈물 사이로 말했다. 오늘 해고당했대. 그의 법적 문제가 그를 위험 부담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 별장도 잃게 될 거야. 수입 없이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고 조사 때문에 어떤 은행도 그와 거래하지 않으려고 해. 와, 나는 말했고 진심이었다. 지연이는 아직 우진이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안타깝네. 안타깝다고? 하나는 붉고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지훈 씨, 그의 인생은 망가졌어. 내 인생도 망가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이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나는 웃었고 그것은 좋은 웃음이 아니었다. 하나, 당신은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어. 몇 달.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그건 일련의 의도적인 결정들이야. 그리고 용서?
당신은 용서를 원해? 당신은 사과조차 한 적이 없어. 당신은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면서 당신이 이중생활을 계속하기를 기대했을 뿐이야. 지금 사과할게. 그녀는 절박하게 말했다. 미안해, 지훈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끔찍한 선택을 했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춰줘. 조사를 취소해줘. 당신이 말한 누구에게든 그만두라고 말해줘. 우진이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고 나는 다시 앉았지만 그녀 옆은 아니었다. 나는 방 건너편의 내 의자에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어, 하나. 나는 어떤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어. 어떤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가 한 모든 것은 적법한 법적 우려를 드러내는 공개 정보에 적절한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야. 만약 우진이와 당신이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들이 내가 불륜 사실을 알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었다. 내가 이를 꾸민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조작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저지른 실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단지 그 실수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결혼한 지훈이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 그는 잔인하지 않아. 그는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아. 네가 결혼한 지훈이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보였지. 나는 일어섰다. 이 대화는 끝났다.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잘 됐네. 그 사람은 정말 피곤했거든. 나는 계단으로 향했다. 잠자리에 들고 그녀를 소파에서 울게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가에서 멈춰서 뒤돌아봤다. 참고로 하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것을 우진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와 맞바꿨어. 그러니 이게 내 사과야. 네가 그렇게 재앙적으로 나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야. 네가 충성심보다 흥분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에 대해 유감이야. 그리고 특히 네가 지금에서야 네가 잃은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야.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닫고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나가 우리 거실에서 극적인 붕괴를 겪은 지 2주 후 삶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이상하게 정상적인 초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물건을 게스트 침실로 옮겼다. 그녀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 옷장에서 그녀의 옷을 보고 욕실 카운터를 어지럽히는 그녀의 스킨케어 제품을 보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쨌든 대부분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가끔 더 많은 소지품을 챙기러 돌아와서는 마치 내가 메두사이고 그녀가 돌로 변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나와의 눈 맞춤을 피했다. 나는 다시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다. 그냥 사용하지도 않는 회원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기 시작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그것이 당신의 문제인 척하는 것이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약 5kg이 빠졌다. 보아하니 스트레스와 배신은 신진대사에 아주 좋은 모양이다. 비록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전략으로는 추천하지 않겠지만 내 동료 김대리조차도 내가 좋은 쪽으로 달라 보인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이전에 슬픈 감자처럼 보였다는 관찰보다는 칭찬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배경 불안 없이 일은 거의 즐거워졌다. 나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었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범죄 파트너이자 비공식적인 상담사가 된 지연이와 농담까지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잘못된 인생 선택의 결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해설하는 것처럼 우진이 사가의 모든 발전에 대해 나에게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가 손해를 보고 별장을 팔려고 하고 있어. 그녀는 금요일에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다. 조사에 휘말려서 구매자를 찾을 수가 없대. 게다가 그의 전 여자친구 나영이가 사기로 그를 고소했어. 알고 보니 그가 그녀의 허락 없이 서류에 그녀의 이름을 사용했대. 그건 또 다른 법적 악몽이지. 나영이가 그를 고소했다고? 나는 거의 안쓰러울 뻔했다. 거의. 힘들겠네. 그건 업보야. 지연이는 작은 막대기로 라떼를 저으며 정정했다. 마치 마법약을 섞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리고 우진이는 보아하니 끔찍한 결정의 밭을 심었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수확물을 거두고 있는 거야. 나는 식욕을 맹렬하게 되찾았다. 음식이 더 맛있었고 색깔이 더 밝아 보였고 잃어버린 사랑과 후회에 대한 슬픈 재즈가 아닌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나는 경쾌한 인디록과
내가 재창조에 대한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공격적인 비트의 힙합을 다운로드했다. 고양이들조차 더 행복해 보였다. 누리는 선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횟수가 줄었고 마루는 평화 제의나 곡물 또는 고양이들이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을 때 하는 그 무엇인가로 나에게 장난감 쥐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나는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다.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 요리가 실제로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직접 만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였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지훈아, 나 우진이야. 나는 부엌에 서서 나무 숟가락을 손에 들고 스토브에서 토마토 소스가 끓고 있는 채로 이 남자가 마치 우리가 여전히 날씨나 스포츠 점수에 대해 그냥 잡담할 수 있는 친구인 것처럼 나에게 전화하는 절대적인 뻔뻔함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우진아, 나는 중립적으로 말하며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야, 임마.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건 알지만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맥주 한잔하면서 어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죽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영업사원처럼 절박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소스를 저으며 대답했다. 5분만. 그냥 5분만 설명할 시간을 줘. 그는 이제 애원하고 있었고 나는 이상한 무관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도, 만족감도, 그냥 아무것도. 그는 무관해졌다. 내가 이미 닫고 책장에 꽂아둔 내 인생의 이전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설명할 건 없어, 우진아. 너는 내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했어. 우리 사이는 끝났어. 나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내 파스타로 돌아갔다. 소스는 완벽했다. 풍부하고 풍미가 있고 정확히 맞는 농도였다. 나는 신선한 파마산과 바지를 곁들여 접시에 담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내 전 절친의 절망에 대한 나의 완전한 무관심을 축하하는 것이 충분히 특별하다고 결정했다. 내가 식사의 절반쯤 먹었을 때 예술 위조범에 대한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3번의 날카롭고 긴급하고 집요한 두드림, 고양이들의 귀가 쫑긋 섰고 마루는 심지어 그조차도 이것이 유쾌한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듯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나는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하나가 일요일 밤 8시 30분에 내 문 앞에 서서 마치 지옥의 여러 고리를 거쳐왔고 그중 어느 것도 즐기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다. 인스타그램을 위해 평소에 연출하던 예술적으로 헝클어진 엉망이 아니라 실제 이거 3일 동안 안 감았어 엉망. 그녀는 스웨트 팬츠와 낡은 대학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눈은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다. 그녀는 작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결혼을 비밀리에 파괴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미소 짓던 그 자신감 넘치는 PR 전문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냥 소파로 돌아가서 파스타를 끝내고 그녀를 못 본 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아마도 호기심, 아마도 마무리의 필요성, 아마도 그냥 이 모든 사과를 끝까지 보고 싶은 욕망이 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었다. 하나,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지 않으며 말했다. 갈 곳이 없어. 그녀는 속삭였고 마지막 단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니가 나를 쫓아냈어. 더 이상 내가 자멸하는 걸 볼 수 없다고 하더라. 부모님은 내 전화를 받지 않으셔. 내 은행 계좌에는 80만 원밖에 없고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우진이는 이제 나랑 말도 안 하려고 해. 그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서류를 부주의하게 다뤄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에 한 손을 얹고 서서 그녀가 내 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마치 이것이 어떤 극적인 영화 장면인 것처럼. 단지 그것은 슬프고 한심하고 현실이었다는 점만 빼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제발? 오늘 밤만. 소파에서 잘게. 당신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를 거야.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고 나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다. 안 돼.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지훈 씨 제발. 부탁이야. 내가 망친 거 알아.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절박해. 갈 곳이 없어. 밤에는 추워지고 있고 나는 차에서 자고 있었어. 갈 곳이 없다고.
나는 마치 입안에서 단어를 시험하는 것처럼 천천히 반복했다. 버림받고 외롭고 네가 믿었던 모든 사람이 너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구나. 그녀는 희망이 눈에 어른거리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가 마침내 이해하고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구해줄 영웅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네. 나는 말했고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러웠다. 이제야 네가 버림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네.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새로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건 당신이 아니야. 내가 알던 지훈이는 동정심이 있었고 공감 능력이 있었어. 네가 알던 지훈이는 호구였지.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어. 왜냐하면 착한 것이 좋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깊이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거 알아? 그 지훈이는 자기 아내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산의 한 호텔방에서 죽었어. 이 지훈이는 나는 나 자신을 가리켰다. 이 지훈이는 기준이 있어. 내가 실수했어. 너는 수십 번의 실수를 했어. 아마 모든 개별적인 거짓말과 배신을 센다면 수백 번일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너를 동정하길? 너를 다시 받아주길? 내 인생의 지난 1년이 완전한 허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모른 척하길?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 너는 용서를 원해? 그건 내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야.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봐. 그들은 24시간 연중무휴니까. 그녀는 이제 공개적으로 흐느끼고 있었고 마스카라 없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변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것은 비난처럼 들렸다. 마치 내가 그녀의 배신에 의해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든 성격적 결함인 것처럼. 그래, 변했어.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너도 변해야 할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부드럽게. 딸깍 소리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내 파스타를 끝내러 갔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맛있었다. 1년 후 당신 변했어는 내가 1년 전에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고 그녀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변했다. 더 좋아졌다. 실패한 결혼 생활을 관리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지 않은 척하는데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실제로 중요한 일을 추구할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연이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공식적인 이성의 목소리로 합류했다. 주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아이디어를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지쳤고 대신 우리의 진정으로 멋진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도심의 낡은 창고를 예술 공간, 컴퓨터실, 그리고 괜찮은 커피를 제공하고 직업 경험이 필요한 지역 10대들을 고용하는 작은 카페가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개조했다. 상자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좋게 느껴졌다. 나는 주말에 여행을 가기 시작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흥미로운 건축물과 좋은 등산로가 있는 작은 마을로의 자동차 여행. 우울해서 알아채지 못할 때 한국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지리산 둘레길의 일부를 걸었고 몇몇 국립공원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혼자 광주로 여행을 가서 내 몸무게만큼 5.1 팔빵을 먹고 내 음악 스트리밍 앱이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재즈를 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했다는 것이다. 정의는 흰발 하나와 뭔가 험한 일을 겪은 마피아 보스의 태도를 가진 3살짜리 검은 고양이였다. 보호소 자원봉사자는 그가 애정을 선택적으로 표현한다고 경고했는데 그것은 이 고양이는 당신을 끊임없이 판단할 것이고 당신이 자격이 있다면 아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암호였다. 완벽했다. 그는 누리와 마루와 잘 어울렸고 그들은 함께 내 모든 움직임을 감독하고 가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선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털, 많은 재판부를 형성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실제로 직접 원두를 볶고 소셜미디어 참여를 위해 일부러 이름을 틀리게 쓰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가게 중 하나였다. 나는 주문을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았다. 하나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마치 자신이 묻기 두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벽돌로 가득 찬
배낭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데서 오는 그 뼛속 깊은 피로감. 그녀는 살이 빠졌고 옷이 약간 헐렁했으며 머리는 예전에 유지하던 완벽한 스타일 대신 간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아니면 그냥 그녀가 모든 인스타그램 필터와 PR 광택 아래에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았고 나는 약 2초 동안 그녀의 얼굴에 17가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희망, 두려움, 체념. 그녀는 천천히 망설하며 일어섰다. 마치 나에게 다가가는 것이 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접근 금지 명령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나 미워?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을 때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했다. 분노나 씁쓸함 또는 부산 이후 몇 달 동안 내가 가지고 다녔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그것들은 더 좋은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과 섞인 무관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움은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녀는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다시 사과하거나 내 삶에 대해 묻거나 자신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커피를 들고 좋은 커피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팁을 넉넉하게 주고 문으로 향했다. 지훈 씨. 그녀가 내 뒤에서 불렀고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고마워. 나는 어깨너머로 말했고 진심이었다. 그녀의 인정을 신경 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잘 지내고 있었고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았으며 그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작년의 일기예보만큼이나 무관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극적이지 않게 깨끗이 씻어주는 그 부드럽고 꾸준한 봄비. 나는 우산이 없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냥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곡을 휘파람 불며 차로 걸어갔다. 비가 내 얼굴을 때리게 놔두고 이 순간이 내 세계가 평범한 호텔방에서 무너져 내렸던 부산의 그 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다. 어떤 폭풍은 당신을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했다. 차키를 열고 컵홀더에 커피를 던져 넣으며 멍청함을 씻어내기 위해 오는 거다. 나는 내 고양이들, 내 사업 계획들, 심지어 내 것도 아닌 배신과 나쁜 결정들의 잔해 위에서 내가 세운 내 삶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진심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자유로웠다.